경제협력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 참석할 우리 대표단이 출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적으로 일본의 절대 우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먼저 오늘 WTO 정부 대표단이 출국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후 1시 반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했는데요. 김승호 수석 대표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논리를 반박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를 강조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기자, 청와대에서는 또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총리가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요 부품 소재 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소재 국산화와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원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당정이 주요 부품 소재 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한 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특히 일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전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회의 이후 일본 수출 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은 다른 대응 조치들과 협의를 거쳐 종합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장 기자. 당장 하반기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 당정이 기업 투자와 이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요? 네, 우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 투자 촉진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승용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또 관련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도 인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이 반도체 분야 연구 인력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를 허용키로 했다고요? 네, 이재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담을 갖고 배경,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라며 대책 마련에 나선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을 지키라고 하기는 힘들다며 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장 3개월의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관리기본법의 자연, 사회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인정되며 인정을 받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주 12시간을 넘겨서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 기자, 그렇다면 이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되는 곳들은 어디입니까? 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한 3가지 물질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하는 인력과
이를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맡은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기업 명단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요. 고용부는 해당 기업들이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면 3일 이내 인가를 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재량 근로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 기자,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죠.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지금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인데 일단 이 정부가 경산호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입니까? 네,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상화가 추진되는데요. 경산호위 위원들이 모두 총사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를 위해 오는 금요일 문성현 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경총, 노총, 상위 등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6자 대표자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고용부는 근로자, 노동자, 업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 반도체 부품, 소재 등에 대한 표적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7월에도 수출이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대일, 수출, 수입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8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3.6% 감소했습니다. 수입도 같은 기간 287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0.3% 줄었습니다. 이 중 관심사는 일본의 무역 보복이 우리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시상으로 보면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일본으로의 수출은 1년 전보다 6.6% 감소했고요. 수입도 무려 14.5%가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건데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의 영향이 나타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0일이기 때문에 이달 수출입 자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 위주고 규제 영향은 일부만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 좀 더 명확한 규제 영향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기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안팎으로 많은데 이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완제품 및 소재, 부품 재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30.2%나 하락하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석유 제품과 선박 등에서도 수출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그나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수출 감소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현대차가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7분기 만의 회복입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등 신차 효과와 함께 원화값이 떨어지면서 수익성까지 개선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오늘 현대차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2,3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약 2년 만의 최고치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차 효과로 SUV와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증가하여 믹스 개선과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 외생 변수인 환율의 경우 원화 약세 등의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지속되어 네, 또 눈여겨볼 점이 판매 대수가 줄었는데도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수 판매량을 제외한 전체 해외 시장 판매량은 90만여 대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 정도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판매 단가가 높은 신형 SUV와 제네시스 등 이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 비중이 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시장이 여전히 부진해 이 하반기가 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하반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인기 차종인 팰리세이드 수출과 SUV 신차 라인업 강화를 통해서 지난해 3%대였던 북미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23년 5%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간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오는 25일 LG화학과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 부지 무상 임대와 투자 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가 생산되며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만기 때 100% 환급해준다며 광고하는 상조 상품에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상조 상품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에 대해서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상조에서는 100% 환급을 광고하며 30년 넘는 만기를 설정해 현실적으로 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가지만 자칫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김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입니다. 4mm 정도의 크기에 주둥이 중앙에 하얀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이 모기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 전국에 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가 세입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오늘자로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작은 빨간집 모기가 하루 평균 500마리가 넘고 전체 모기 개체 수의 절반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99%는 증상이 없이 지나가지만 급성 뇌염으로 번질 경우 사망할 확률이 최대 30%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일본 뇌염 환자가 17명 발생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성인인 경우에도 축사에서 일하거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12세 이하인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할 때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매운맛을 앞세운 중국 마라 요리가 요즘 인기를 끌면서 관련 음식점도 늘고 있는데요. 이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의 허술한 이 위생 관리가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김성훈 기자, 식품위생법을 어긴 마라탕 전문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점검한 결과 3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마라탕과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원료 공급업체 14곳을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음식점은 절반가량인 23곳이, 원료 공급업체는 전부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적발된 음식점 가운데는 손오공 마라탕과 마라토끼 등 유명 음식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영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도 있었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를 쓰거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곳도 적발됐습니다. 김 기자, 특히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다면서요? 네, 조리장 내 튀김기 주변과 후드는 물론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나 유증기가 찌들어 있는 음식점들이 적지 않았고요. 이들의 원료를 납품하는 곳들의 위생 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경기도 군포의 한 업체는 제조 가공실에 세탁기가 놓여 있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달았고 제조 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악화 일로 걷는 한일 관계.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보복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도 들어갔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다시 한번 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요? 네, 어제 아베 일본 총리가 청구권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산업이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으로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의제를 다루는 이 WTO 일반 이사회가 조만간 열리는데 오늘 출국을 했죠.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리는데요. 산업부는 차관보급인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보냈습니다. 예. 김 실장은 일본이 정치적 의도로 WTO 원칙을 위반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는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논리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오늘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 의존도를 줄이도록 핵심 소재 관련 기업 등에는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금융업계에서는 일본 보복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이 한순간 유출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일본계 자금의 만기 현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은 52조 9천억 원, 그중 은행이 조달한 자금은 20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재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요. 볼턴 보좌관이 한일 양국 중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 관여 요청을 받았고 두 나라가 원하면 관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재를 하더라도 두 나라의 무역 분쟁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보이콧 재팬.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패션 기업 유니클로가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앞서 이 유니클로의 한 임원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국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요. 지난주 1차 사과 이후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유니클로가 또다시 사과를 했네요. 네, 오늘 한국과 일본의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다시 사과문이 올라왔는데요. 부족한 표현으로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을 불쾌하게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일본 유니클로의 한 임원이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지난 11일에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곧바로 이제 유니클로 불매운동 등 이렇게 등을 돌리자 부랴부랴 지난주 언론을 통해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일본 본사가 직접 사과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이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에서야 유니클로 일본 본사와 한국 법인이 당시의 그 임원의 발언이 영향이 오래가지 않길 바란다 이런 뜻이었다고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유니클로의 한국 시장 매출이 1조 3천억 원쯤 되는데요. 현재 불매운동이 진행되면서 매출이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올해 매출이 1조 원대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 기자. 다른 상황도 좀 지금 짚어볼까요? 네. 일본 제품 거부 운동, 여행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맥주 판매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40%나 줄어든 곳도 있고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역시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여행도 여행사별로 예년에 비해서 절반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휴가철에 일정을 바꿀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여행객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관련 그 여행객들이 많이 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이 많은 일부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미 노선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경우 최근 매장을 찾는 사람이 부쩍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인터넷 게시판에선 일본차 계약을 취소했는데 이 영업사원도 이런 상황을 이해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기업 바로 이 롯데인데 신동민 회장이 관련 언급을 좀 내놨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토요일에 이제 하반기 사장단의 마지막 날 한 발언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기업이라는 공감을 고객과 임직원, 협력 업체로부터 얻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와 공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롯데의 경우 유니클로라든지 무인양품, 롯데 아사히 주류까지 일본과 지금 합작으로 벌이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불매운동에 직접적인 영향도 받고 있는데 롯데에 대해서 좀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다 보니까 에둘러서 뭐 사회적 책임, 공감 이런 표현을 써가며 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장단 회의에서는 그 불매운동과 관련된 이 대응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의 향후 수출 규제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는 한일 관계 전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서는 이 최근 한일 관계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정 교수님, 일각에선 이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위기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최근의 정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일본과의 통상 문제를 연구한 게 본격적으로 한 게 사실 98년도에 네. 이제 한일 FTA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한 뭐 거의 한 20년간을 봐왔는데 최근과 같은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악화된 건 아니고 한 5, 6년 전부터서 양국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했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점 악화되었고 지금은 뭐 사실 뭐 총과 대표만 안 쏜다 뿐이지 거의 뭐 전쟁 수준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20년 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요즘이 최악의 관계인 것 같다. 짧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최 교수님께도 좀 할까요? 예, 지금 상황 어렵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방적인 어떤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산업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일본 경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고리 하나를 끊어버리면 분업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행보를 이제 아베가 하는 게 근본적으로 물론 1차적으로는 사실 그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압박 카드로 쓰는 것도 있겠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의 어떤 그 질서나 아니면 어떤 틀 자체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에서 반박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양국 간 정부 갈등을 넘어서 양국 국민의 감정도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 교수님, 지금 양국 간의 관계, 국민들도 지금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국내에서 불매 운동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단체에서도 그 일본에 대한 반대 의사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 내에서도 해만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아베 수상의 어떤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위청에서 보면은 조금 이를테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또 이런 거를 SNS 등으로 계속 날리시는 예.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런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런 또 중차대한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면서도 실망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과반수 확보에는 성공을 했지만 개헌을 위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반수는 확보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선거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많았고 예. 그 전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아베가 지금 계속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3분의 2를 얻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민당 같은 공명당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 이번 124석 중에 71석을 이번에 확보를 했고 유신회도 사실 개헌의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신회까지 합치면 81석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85석 이상이 돼야만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4석이 부족해서 아마 개헌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끊임없이 개헌을 얘기할 겁니다.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본인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또 본인의 어떤 정권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극우 세력들을 계속 추동시켜서 개헌 논의를 계속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압박이 끝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네.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통상의 압박은 계속될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수순을 밟아가면서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가 아베 총리의 참의원 선거 전략에 고려돼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 교수님, 이번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거죠? 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게 백색 국가로 조정하는 게 7월 1일 날 발표를 하고 8월 초에 가기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되는데 일본으로서는 사실 1개월짜리 프로젝트로 하는 거고 예. 그 결과는 한국 주력 산업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역 보복의 어떤 국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보면은 이게 한 1, 2년 좀 걸리는 걸로 생각하고 상당히 장기적인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8월 초에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고 나면은 그거 복원시키는 거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앞으로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한 노력을 특히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반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내 어떤 그런 그 활동이나 네. 또 그런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데 너무 주력하지 않냐. 8월 초라 그래봤자 지금 뭐 10일도 이제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향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대화 얘기하면은 우리 쪽에서도 대화를 한다고 하고 있고 저쪽 일본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이제 지금 뭐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과업만 지르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고 나면은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가 당장 올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뭐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일본이 우리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먼저 생각하고 단기적인 대책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꼭 참여연 선거만을 겨냥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른바 이 일본의 한국 대립이 계속 된다고 좀 봐도 될까요? 분명히 갑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작년 대법원 판결이 물론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은 그동안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뭐 소소한 것도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과거에는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나은 분야도 있고 물론 뭐 일본이 기초과학 기술이 원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핵심 소재는 우리보다 홀라하긴 하지만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우수한 분야도 있고 또 지금부터 막 이제 4차 산업들이 이제 새로 이제 지금 생기는 단계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본이 한국 제조업을 어떤 형태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1개월짜리 프로젝트인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단순히 뭐 지금 현재 내 걸기로는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국 산업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본은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대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힘들다는 식의 발언을 어제 남겼습니다. 시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베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베 총리가 이번에 참여연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TV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아사히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 그리고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 먼저 답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 이 문제로 강제징용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일본은 보고 있는 거고 아베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결해 오라 이런 말로 들려요. 근데 그런데 저는 이제 정 교수님 말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게 이 문제만 갖고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반도체 분야나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이 가장 지금 예전에 소니하고 우리나라 삼성은요. 예전에 한참 전에 10년 뭐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 가보면 소니 제품보다는 한국 삼성이나 LG 제품이 훨씬 더 잘 팔리고 훨씬 더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도발 또는 뭐 어떤 그것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도 함께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아베는 어쨌든 한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꿔보려는 의도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해 가고 있고 또는 추격해 가고 있는 부분을 좀 멈추게 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그 한 단적인 예가 이번에 수출 제한에 3개 품목이 들어있잖아요. 그 품목 중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들어가는 불화수나 이런 부분은 수출을 계속 해요.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만 지금 수출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AI, IT 관련된 분야고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예요. 그 분야가 이제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걸 멈추게 하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함께 압박을 해서 일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패권이랄까요? 아니면 우위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끝번호 3221번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력을 키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분열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정 교수님 의견에 뭐 좀 동의하는 그런 얘기를 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안전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다. 결코 보복 조치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좀 했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이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청을 했었고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보복 조치인 셈인데 일본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셈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은 보복 조치를 하면서도 보복 조치다라는 말을 이제 명확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소위 이제 명분을 쭉 축적을 해오고 있어요. 세계 3위 경제 국가고 WTO 체제 하에서 성장해왔던 이런 나라들이 나라가 이런 그 보호무역주의를 내거는 거는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얼마 6월 말에 있었던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수호를 하겠다라고 했던 아베 정부가 이런 걸 꺼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본 내에서도 반발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서 어떤 이 부당한 제재다라는 거를 피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중간중간에 계속 쌓고 있고, 자, 중재로 가자고 하는 것도 이제 일본 측 주장대로 한다면은 한일 협정, 국교 정상화 협정이나 청구권 협정 같은 데 보면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제 중재로 가자라고 돼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은 분명히 보복인데 그 사람들은 보복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일본이 이 중재위 구성에 계속 의미를 부여해온 게 이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때문이란 이런 분석,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 지금 이제 대립되고 있는 한일 관계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1965년대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잖아요. 중재위도 거기에 들어있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양국이 합의해야만 중재위를 열리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해서 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중재위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이게 두 당사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항일 청구권 협정에서 돈을 주고 보상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이나 무단으로 점령을 해서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것이고, 강제징용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통을 당했고, 또 우리 젊은 여성들은 또 가서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대한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재위에 가서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양국에서 해결할 문제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이지, 단순히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어느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돼서 일어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본은 이런 논리를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지만 이 중재위 구성이라고 하는 법이 규정돼 있는 그 조항 자체가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못된 짓을 했고 그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돈이 지급되고 그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인 것이지 나라가 나라 간에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깊어지는 이 한일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흐를지 아니면 극적으로 봉합될지 이번 주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을 이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법령 개정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이 24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도 금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정 교수님, 지금 시점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일본 아베 정부도
한국을 배제할 의사가 없었다라면은 그렇게 대놓고 국민들한테 한국에 대한 비난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뭐 일본 언론들이 흘린 바에 의하면 한 90% 정도가 지지를 하고 있다. 예.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됐는데 아베 정부가 뭐 한국을 백색 국가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도 일본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거의 확실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문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따지는 건 따지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거를 그런 걸 따지다가 8월 초를 넘기고 나면은 진짜 백색 국가로 해서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약 한 1000개 품목이 소위 이제 건별 심사 대상이 되어지고. 예. 뭐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대부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국 기업한테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한국의 어떤 특정 산업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충분히 골라놓은 것 같아요. 지금 세계 품목 전체 우리 수입액이 한 4억 달러쯤 되는데 예. 반도체 수출액이 우리나라가 한 1,000억 달러쯤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경제의 타격도 감안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일본이 지금은 현재는 뭐 다 수출 통과를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고 국내에서 얘기가 많이 됐던 불화수소를 한 6천 몇백만 불 정도 수출하는데 0.6억 달러 그것만 수출 중지를 시켜도 국내에서는 1,000억 달러 수출 사업이 그냥 올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많죠. 지금은. 뭐 현재로서는 식료품하고 목재 빼놓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정말로 수시로 흔들 수 있는 이런 무기를 지금 한 달 내로 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국내에서 계속 뭐 반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본이 이런 의사 결정을 현재로서는 좀 미룰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일본하고 이제는 외교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는 걸로 가고 나서 아무리 해본들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제재를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아마 계속 국내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물론 있습니다. 백색 국가 배제 전 일본 정부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최 교수님 없을까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대화에서 대화로 풀고 협의로 풀어야죠. 일본이 지금 대화에 자꾸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돼 있으면 수요일에 아마 정의용 안보실장 만나게 되는데 좀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이 물론 전면에 나서가지고 뭐 그 개입을 해서 중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자리에 나와서 정말 협의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그 방문했을 때 경제산업성인가요? 거기 그 사무실 이상한 데서 만나게 해가지고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말 성의를 가지고 일본 측도 우리 측도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일본이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안 들어주니 결국 뭐 국제사회 중국이든 또는 미국이든 미국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이 어떤 부분은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쪽을 다니면서. 그래서 볼턴 보좌관 이번 기회가 어쨌든 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 빼기 전에 우리나라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WTO에서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국장급 실무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기서도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일본도 좀 성의 있게 본인들의 의사도 전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가 오는 23일 그리고 24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한일 양국 대표자 간 설전은 불가피해 보이는 이 상황입니다. 정 교수님,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미국의 개입 여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에 관여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여러모로 좀 이번 주에 쟁점이 많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 의사를 밝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일 양국이 모두 동의를 하면은 원하면 내가 한번 나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뭐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겠나라는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달리 말하면은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생한테 야, 너 자꾸 성적 얘기하는데 진짜 시험에서 제일 좀 높은 점수를 받기만 하면은 넌 A+ 주마라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말이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A+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조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나설지 안 나설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미국의 계산도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라고 해서 한국의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의 제조업을 약간 억누르고 미국의 그 첨단 산업을 키우는 기회로 쓸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게 되면은 핵심 부품이 일본에서 한국으로는 못 넘어오지만은 미국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백색 국가니까 미국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도 미국으로 옮기게 될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한일 간의 이 갈등 문제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거 그것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외교 안보 사령탑이죠.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화요일에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 청와대는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 교수님, 볼턴 보좌관의 방안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니 중재는 나서지 않겠지만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그랬고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나라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했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차원은 직접 중재는 안 나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줄 거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의 삼각 동맹은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항해서 어쨌든 그 동아태 지역에 한미일 삼각의 공조가 필요하고 이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한미일 삼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이 동맹이 깨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이제 반도체 생산에 크게 차질이 없다 보니까 미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IT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이든 유튜브든 이런 아마존이든 이런 회사들도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재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75%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말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 한 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미국의 IT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미국이 그것마저도 다 무시하고 계속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니까 물밑에서라도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중재를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전국 내륙에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 강릉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고온달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열사병 지수도 대체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매우 위험 단계, 광주와 부산은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야외 활동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수원과 대전 31도, 춘천과 청주 32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목요일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피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